청담동의 한 최고급 한복점.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듯한 정적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짓이니 내 칠순 잔치에 입을 옷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시어머니 경숙이 섯을 퍼런 눈으로 지영을 쏘아보았다. 경숙의 손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한복 치맛자락이 들려 있었다. 그 끝에는 아주 작은 손톱만 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지영이 잔치를 앞두고 한복을 챙기다 실수로 떨어뜨린 찬물 한 방울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다시 세탁을 맡기거나 금방 내일이 당장 잔치고 모레는 온 가족이 다낭으로 떠나기로 했어. 너는 사사건건 내 인생의 중요한 날에 재를 뿌려야 속이 시원하겠니? 경숙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저고리를 지영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거친 비단 자수가 지영의 뺨을 긁고 지나갔지만 지영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21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수모였다. 그때 지영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지영은 다급히 전화를 확인했다. 친정어머니였다. 지영가, 내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셨어. 뇌출혈이라는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눈앞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저 지금 가봐야 살아날 것 같아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가방을 챙기려 하자 경숙이 코방귀를 뀌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돈 어른이 어련하시겠어. 꼭 이렇게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만 일이 터지더라. 야, 너 지금 가면 내 잔치 준비는 누가 하니? 호텔 체크인부터 하객 명단 확인까지 네가 다 맡기로 했잖아. 어머니 수술을 해야 한대요. 제발.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야. 네가 간다고 의사라도 된대. 준호 올 때까지 기다려. 남편 허락도 없이 어디를 가. 경숙은 지영의 팔목을 억세게 잡아채더니 그녀를 소파로 밀쳐버렸다. 지영은 필사적으로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된 준호의 목소리는 귀찮음이 가득했다. 여보,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당장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게 필요하대. 나 지금 병원으로? 아니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내일 어머니 칠순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호 씨 제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대. 지영가 진정해. 장인어른 원래 혈압 높으셨잖아. 그리고 나 지금 회사 자금이 좀 묶여 있어서 당장 큰돈 못 빼. 어머니 여행 경비로 이미 수천만 원 썼단 말이야. 일단 처남한테 물어봐. 동생은 지금 가게 월세도 못 내서 허덕이고 있잖아. 당신 작년에 차 바꿀 돈은 있고 시동생 사업 자금 3천만 원 빌려줄 돈은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목숨값은 없다는 거야. 지영의 비명 섞인 물음에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뱉었다. 이래서 내가 배운 거 없는 집구석이랑 엮이기 싫었다는 거야. 돈 얘기할 거면 끊어. 어머니 기분 망치지 말고 조용히 들어와서 잔치 준비나 도와. 뚝! 전화가 끊겼다. 지영은 텅 빈 눈으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21년을 함께 산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순간에 내뱉은 말은 돈 아깝다는 소리였다. 그날 밤 지영은 결국 시댁의 강요에 못 이겨 호텔 연회장 세팅을 마무리해야 했다. 경숙은 하객들 앞에서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다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지영의 속은 검게 타들어갔다. 새벽 2시 겨우 호텔을 빠져나온 지영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버지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지금 공항 도착했어. 어머니가 너 얼굴 보기 싫다니까 병원에 계속 있든지 마음대로 해. 여행 가서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찾지 마. 지영은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그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남편은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버려두고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
그때 준호의 인스타그램에 알림이 떴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준호와 경숙의 사진. 그리고 그 뒤편으로 낯익은 젊은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준호의 회사 홍보팀장인 예린이었다. 사장님 탑승 시작해요. 사진 설명에는 어머니 칠순 기념 가족여행, 행복한 시간이라는 태그가 걸려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확인했다. 예린의 계정이었다. 회장님 칠순 축하드려요. 옆에서 잘 모실게요. 지영의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가족여행이라더니 불륜 상대까지 데리고 떠난 것이었다.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왔다. 한대성 환자 보호자님 환자분 심정지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지영은 미친 듯이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지영의 눈물만이 아버지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졌다. 오전 10시 15분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았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가더니 익숙하지 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사장님. 지금 씻으러 들어가셨는데 누구시죠? 예린의 목소리였다. 지영의 목줄이 조여오는 듯 숨이 막혔다. 거기 준호 씨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영이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잔인했다. 아, 지은 씨, 아니 사모님. 여기 지금 다낭인데 사장님 피곤하시대요. 장례는 요즘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면서요. 거기 어머니 계시니까 잘 치르세요. 사장님 나오면 전해는 드릴게요. 아, 끊어야겠네요. 룸서비스 왔어요. 전화가 무참히 끊겼다. 지영은 병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준호도 그리고 그 젊은 여자도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웃으며 떠났다. 아버지, 미안해. 내가 이런 놈들한테 당신을 맡겼어. 지영은 빈소도 차려지지 않은 병원 복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화려한 칠순 잔치의 여운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때 지영의 가방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지영의 손에 꼭 쥐어주며 절대 열어보지 말고 네가 정말 힘들 때 그때 열어보라고 했던 봉투였다. 지영은 흐려진 눈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30년도 더 된 빛바랜 건물 등기부 등본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내 딸 지영가,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네 곁에 없겠지. 그동안 그 집에서 숨죽여 사느라 고생 많았다. 아빠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테헤란로 542 번지. 그 건물이 이제 내 것이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라. 지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테헤란로 542 번지. 그곳은 남편 준호의 회사 KD 마케팅이 입주해 있는 강남의 10층짜리 빌딩이었다. 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생전 처음 보는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당신들, 내가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영은 아버지의 유해함을 품에 안은 채 비어있는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그 빌딩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장례식장 200일 호실. 향냄새가 자욱한 빈소는 시리도록 고요했다. 입구에 세워진 화환이라고는 지영의 남동생이 겨우 보낸 것과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보낸 서너 개가 전부였다. 사위인 준호의 이름이 적힌 화환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영은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제단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검은색 상복은 그녀의 수척한 몸을 집어삼킬 듯 컸고 3일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한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누나 좀 앉아있어. 내가 지킬게. 남동생이 퉁퉁 부은 눈으로 지영을 붙잡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길,
혼자라도 상주석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지영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준호의 SNS 알림이었다. 지영은 홀린 듯 화면을 터치했다. 화면 속에는 눈부시게 푸른 다낭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경숙은 화려한 선글라스를 끼고 랍스터가 가득 차려진 식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준호는 예린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어머니 칠순 여행, 1일차 바다를 보며 먹는 해산물은 정말 꿀맛입니다. 아픈 기억은 다 잊고 행복하게 아픈 기억. 준호에게 장인의 죽음은 그저 지워버려야 할 아픈 기억 혹은 성가신 소음일 뿐이었다. 지영은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빈소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지영아, 나다. 갑작스러운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시어머니 경숙의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어머니? 너 내가 보낸 한복 세탁비 입금했니? 내일 호텔 조식 먹고 시내 나가서 쇼핑할 건데 내 카드 한도가 아슬아슬하더라. 준호한테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테니 내 비상금이라도 좀 보내. 지영은 헛웃음이 나왔다. 아버지를 잃고 빈소를 지키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한다는 소리가 쇼핑백을 채울 돈 이야기라니. 어머니, 지금 저희 아버지 장례식 중이에요. 조문객도 없고 상주석에 저 혼자 앉아 있다고요. 얘 좀 봐라, 장례식이야. 요즘 상조 회사에서 다 해준다며 너 거기 앉아 있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어차피 갈 사람은 간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잔말 말고 얼른 보내. 500만 원이면 돼? 없어요. 아버지 수술비 대느라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뭐 이 독한 년 너, 우리 준호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빼돌린 거야? 감히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너 한국 돌아가면 가만 안 둬.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싶니? 경숙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다. 지영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배터리를 분리해버렸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가 이 신성한 빈소를 더럽히게 두고 싶지 않았다. 밤 11시. 조문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시각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빈소로 들어섰다. 지영은 기운을 내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조문하러 오셨나요? 한지영 씨 되십니까? 남자는 품속에서 명함을 꺼냈다. 법무법인 전겐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성민. 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대성 선생님의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성민은 향을 피우고 정중하게 절을 올린 뒤 지영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두꺼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버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질 따님이 걱정된다며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죠. 준비라니요.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퇴직금도 제가 결혼할 때 다 주셨고. 성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 이 건물이 흙먼지 날리는 땅이었을 때 전 재산을 털어 사두셨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언젠가 딸이 기댈 곳이 없을 때 비바람을 막아줄 우산이 되길 바라셨던 거죠.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억 원입니다. 지영은 숨을 들이켜지 못했다. 500억. 평생 낡은 아파트에서 콩나물 값을 아끼며 살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거대한 성층을 쌓아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 8층과 9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성민이 서류 하단을 가리켰다. 마케팅. 남편분이신 준호 씨의 회사입니다. 아버님은 일부러 관리 회사를 내세워 익명으로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위가 이 사실을 알면 지영 씨를 돈줄로만 볼까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함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지영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다. 2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지영의 집안이 가난하다며 숨쉴 틈도 없이 그녀를 멸시했다. 준호는 지영의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회사 자금이 없다며 수술비 1,000만 원조차 아까워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지영의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은 아마 그놈들이 내 딸을 가장 아프게 하는 날일 거다. 그때 이 칼을 쥐어줘라. 라고요. 성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영은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빈소의 정막을 깼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발인식이 엄수되었다. 지영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가 참으라고 해서 참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라고 해서 웃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저들한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영은 하얗게 빛나는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낮게 읊조렸다. 이제 아버지가 주신 칼 제대로 써볼게요. 저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는 걸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화장터에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지영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죄책감도 함께 태워버렸다. 3일 후 지영은 성민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성 변호사님, 일단 첫 번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영은 테헤란로 건물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KD 마케팅의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통보서를 보내주세요. 사유는 건물주 직접 사용으로요. 그리고 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이었다. 지난 5년간 남편이 법인카드로 예린과 결제한 모든 내역을 샅샅이 뒤져주세요.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겁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다.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죠. 사무실을 나온 지영은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녀는 경숙이 그토록 원하던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아닌 가장 우아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블랙 정장을 구입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내일 봐. 지영은 공항 입국장 입구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다낭발 비행기 도착 알림이 떴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화려한 조명 아래 여행의 설렘을 가득 안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지영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구입한 날카로운 실루엣의 블랙수트는 그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전에 푸석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리되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붉은 립스틱이 서늘한 생기를 더했다. 나왔다. 지영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가장 앞에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샤넬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시어머니 경숙이 있었다. 그 뒤로 구릿빛으로 그을린 남편 준호가 루이비통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딱 붙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예린이 있었다. 시동생 부부까지 합세한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로열 패밀리의 휴가 복귀 모습이었다. 어머, 저기 지영이 아니니? 경숙이 지영을 발견하고는 반가움이 아닌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야, 너 연락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돈 보내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 덕분에 내가 친구들 선물도 제대로 못 샀잖니. 경숙은 지영 앞에 서자마자 들고 있던 가죽 핸드백을 지영의 품으로 툭 던졌다. 당연히 지영이 받아들 줄 알았던 가방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어머, 너 미쳤니? 이걸 왜 안 받아? 경숙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준호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지영아, 너 지금 시위해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던 건 알겠는데 어머니 오셨는데 이게 무슨 태도야? 지영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라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직 냉소만이 가득했다. 다녀오셨어요. 다낭 바닷바람이 참 좋았나 봐요.
남편은 장인어른 돌아가신 날 호텔에서 업무 보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쇼핑비 구걸하느라 바쁘셨는데 얼굴들은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순간 일하행 사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예리는 당황한 듯 준호의 뒤로 한 발짝 물러섰고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너 지금 뭐라고 해댔어? 구걸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경숙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지영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 지영이 경숙의 손목을 낚아챘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맞선 물리적 저항이었다. 이 손 놓으세요, 어머니. 이제 이 손으로 나 때리는 거 안 참기로 했거든요. 지영은 경숙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경숙은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여보, 너 미쳤어. 어머니한테 지금 무슨 짓이야.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지영을 밀치려 하자 지영이 차갑게 쏘아붙여 묻혔다. 소리 지르지 마. 여기 공항이야. 당신 그 잘난 KD 마케팅 대표 얼굴 먹칠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차로 가. 지영은 미리 대기시켜둔 고급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준호의 명의로 된 차가 아니었다. 지영이 성 변호사를 통해 렌트한 최고급 의전 차량이었다. 이 차는 또 뭐야? 네가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불러? 준호가 당황하며 차를 살폈다. 지영은 뒷문을 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가시는 길에 노잣돈을 넉넉히 남겨주셨거든요. 당신들이 수술비 1,000만 원 아까워할 때 우리 아버지는 딸 자식기 안 죽게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 차 안에서의 공기는 지독하게 무거웠다. 경숙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창밖만 보았고 준호는 지영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예리는 뒷좌석 구석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사모님. 예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례식장 못 가서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업무가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영은 백미러로 예린의 눈을 응시했다. 윤 팀장님, 호텔 룸서비스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3일 밤낮을 방 밖으로 안 나오고 업만 볼 정도로.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한지영 그만 좀 해. 너 지금 사람 붙여서 미행이라도 한 거야. 비겁하게 뒤를 캐고 다녀. 비겁, 당신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지.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죽어갈 때 다낭에서 샴페인 터뜨린 건 용기 있는 행동이고. 지영은 창문을 내렸다.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지만 준호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터질 것 같았다. 차는 어느덧 경숙의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지영이 가장 먼저 내려 쇼핑백을 나르고 트렁크를 정리했겠지만 그녀는 운전석 옆자리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핸드백만 챙겨 들었다. 야, 짐 안 내려. 너 진짜 오늘 끝까지 이럴 거니? 경숙이 소리를 질렀지만 지영은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가족들을 기다렸다. 일행이 투덜거리며 짐을 들고 들어오자 지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이게 뭐야? 준호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낭 호텔 영수증 복사본과 함께 성 변호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 만료 및 갱신 거부 사전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왜 내 가방에서 나와? 테헤란로 빌딩 관리실에서 보내야 할 게 왜 준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서류에는 건물주 한지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당신 회사 3개월 뒤에 나가줘야겠어. 건물주인 내가 그 사무실 직접 써야겠거든. 네가 건물주 너 지금 무슨 농담을. 이 빌딩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준호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준호를 보았다. 당신이 10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 갖다 바친 그 대단한 건물주가 바로 당신이 거지 집구석이라고 무시하던 우리 아버지였어. 그리고 이제는 내 거야. 순간 거실에는 죽음보다 더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경숙의 손에 들려있던 면세점 쇼핑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회사 전무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건물관리 업체에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 다음 계약 갱신 안 한다고 합니다. 당장 사무실 비워달라는데요.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웰컴 홈 여보. 다낭 여행은 즐거웠어.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준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방금 전무에게서 온 전화는 지영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공들여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긴 것이다. 지영가, 너 정말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회사가 거기서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인테리어 비용만 수억 원이고 거래처 신뢰도는 어쩌라고. 또 준호가 서류 뭉치를 쥔 채 지영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을 지영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준호의 손을 털어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당신 회사 사정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여긴 내 건물이고 난 당신 같은 세입자랑 더 이상 계약하고 싶지 않아. 이 독한 년 너 우리 준호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경숙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경숙은 지영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차가운 물병을 집어들었다. 촤악! 순식간이었다. 지영이 끼얹은 냉수가 경숙의 화려한 실크 원피스와 얼굴을 적셨다. 다낭에서 사온 비싼 옷이 꼴사납게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너 지금 나한테 물을 끼얹었니? 내 시어미한테. 시어미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행기 타고 떠나면서 며느리한테 쇼핑비 구걸하던 사람이 시어머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동안 제가 참았던 건 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사돈댁에 밉보이지 말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당부를 지킬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 지영은 빈 물병을 바닥에 툭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져졌다. 내일까지 짐 싸서 이 집에서도 나가세요. 뭐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준호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이야? 경숙이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악을 썼다. 하지만 지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착각하시나 본데 이 집 명에 작년에 대출 한도 때문에 제 명의로 돌려놓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당신들이 세금 아깝다고 내 이름 빌렸을 때 난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작년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서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집 명의를 지영에게 넘겼던 것이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지영아 여보, 제발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응, 내가 다낭 간 건. 그건 어머니가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윤 팀장도 그냥 업무상 동행한 것뿐이야.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지영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21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당장 회사가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체면 따위는 사치였다. 업무상 동행. 지영은 가방에서 인화된 사진 몇 장을 꺼내 준호의 얼굴 앞에 뿌렸다. 사진 속에는 다낭의 해변에서 다정하게 백허그를 하고 있는 준호와 예린, 그리고 호텔 수영장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예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이 사진들도 업무의 일환인가 봐요. 사장님 위로해주느라 몸까지 바치는 게 윤 팀장의 업무 명세서에 적혀 있나 보지. 이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경숙조차 사진 속 아들의 파렴치한 모습에 입을 닥칠 수밖에 없었다. 내일까지예요. 당신들 짐 내가 손대기 전에 직접 치워. 안 그러면 다 쓰레기 하차장에 던져버릴 테니까. 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빠져나왔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다. 승리감보다는 허망함이 컸다.
21년 동안 이런 인간들을 가족이라 믿고 살았던 자신이 가여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영은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아 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 변호사님, 집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강제 집행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혼 소장은 내일 아침 일찍 접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쪽에서 분명히 비열하게 나올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잃을 게 없는 건 그들이 아니라 저예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준호의 차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사무실로 달려가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가 도착할 그 빌딩은 이미 지영의 지시로 모든 출입카드가 정지된 상태였다. 지영은 아버지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유리창 너머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지영은 다짐했다. 이 연극에 막이 내릴 때까지 절대 약해지지 않겠노라고. 한편 같은 시각 준호의 사무실 앞.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준호는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내 회사야. 내가 주인이라고. 건물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준호를 제지했다. 사장님 건물주님의 요청으로 임대계약 위반에 따른 출입 통제 중입니다. 법적 절차 전까지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의 차가운 말에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려했던 그의 제국이 그가 가장 무시했던 아내의 손가락질,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테헤란노의 아침은 차가운 금속성과 바쁜 발걸음으로 시작된다. 그 거대한 빌딩 숲 한복판, 500억 가치의 대성 빌딩 로비에 지영이 나타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찬통을 들고 뒷문으로 드나들던 그녀가 아니었다. 빳빳하게 날이선 실크 블라우스와 걸음마다 자신감이 묻어나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성민 변호사와 건물관리소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이라는 칭호가 아직은 낯설었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전용 카드를 찍자 굳게 닫혀있던 유리문이 신전의 문처럼 열렸다. 같은 시각 건물 밖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는 소란이 일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준호가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거 나 내 사무실이야. 내가 저 건물에 매달 내는 월세가 얼마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강준호 사장님. 건물주 직권으로 KD 마케팅의 모든 임대구역은 폐쇄되었습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 없이는 서류 한 장도 가지고 나오실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의 단호한 태도에 준호는 악을 쓰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어제 다낭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씨 이오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회사 앞마당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빌딩 최고층 소유주 전용 집무실. 지영은 창밖으로 펼쳐진 강남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성민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건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 계좌들을 보십시오. 성민이 보여준 통장 사본에는 지영이 상상도 못했던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지난 10년간 준호의 회사에서 받은 임대료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지영의 이름으로 적금해 두었다. 사장님이 그동안 떵떵거리며 냈던 월세. 사실은 장인어른이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신 셈입니다. 이 금액이면 마케팅의 채무를 전액 인수해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만져보았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가 변심할 것도, 지영이 언젠가 무너질 것도. 그래서 가장 처참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쥘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성 변호사님 바로 진행해 주세요. 준호 씨가 개인적으로 끌어다 쓴 사채와 법인 대출 리스트 확보해서 제가 그 채권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편을 내 손으로 파산시키는 기분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영의 서늘한 말에 성민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어떻게 뚫고 올라왔는지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한지영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당장 문 열라고. 지영은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대 앉았다. 들여보내세요. 보안요원들이 물러나자 준호가 들이닥쳤다. 그는 화려한 집무실 인테리어에 잠시 압도된 듯 주춤하더니 이내 지영을 향해 삿대질했다. 너 미쳤어 21년을 산 남편한테 어떻게 이래 이 건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인들이랑 얽힌 거래처도 많아. 네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굴면 법적으로 가만 안 둘 거야. 법적으로. 지영은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로 던졌다. 그것은 준호와 예린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 고급 호텔, 심지어 예린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적힌 상세 내역서였다. 당신이 법적으로 따지면 횡령이랑 배임으로 감옥부터 가야 할 텐데, 그리고 이거. 지영은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다. 예린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윤 팀장 임신했다며 축하해. 근데 어쩌나 그 아이, 당신 아이 맞아. 내가 사람 시켜서 조사해보니까 윤 팀장 당신 말고도 만나는 남자 따로 있더라고. 전 남자친구랑 아직도 오피스텔 드나들던데.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예린이가 그럴 리 없어. 믿기 싫겠지. 근데 당신이 예린이한테 사준 그 오피스텔, 사실은 그 남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 당신은 돈 대주는 호구였고 윤 팀장은 그 돈으로 옛 애인이랑 살림 차릴 준비 중이었던 거야. 준호는 뒤통수를 세게 엇맞은 듯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지영은 그 꼴사나운 모습에 코방귀를 뀌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지. 근데 그 여자는 당신 돈을 선택했어. 이제 당신한테 돈이 없으면 그 여자가 곁에 남을까?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눈을 맞췄다. 오늘 내로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나가. 안 그러면 경매팀 불러서 어머니가 아끼는 그 굴레방다리 자개장부터 길바닥에 내던질 테니까. 내 말이 농담 같니?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복수심과 단단한 증오였다. 준호는 지영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다.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는 이미 죽고 없었다. 준호가 쫓겨나듯 집무실을 나간 뒤 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아버지, 이제 첫 단추를 끼웠어요. 저들한테서 가장 소중한 걸 하나씩 뺏어올게요. 그들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지영은 창밖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강남 한복판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지영의 가슴 속에는 서늘한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대성 빌딩 8층 마케팅의 사무실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때 준호의 자부심이었던 로고는 출입 금지 딱지가 붙은 채 초라하게 빛을 잃고 있었다. 지영은 관리 요원들을 거느리고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요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문 여세요. 지영의 짧은 명령에 보안 요원이 마스터키를 갖다 댔다. 삐빅 소리와 함께 육중한 유리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들과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 한가운데 누군가 있었다. 예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류함을 뒤지며 다급하게 무언가를 가방에 넣고 있었다. 지영의 등장에 예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윤 팀장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허가 없이 출입하는 건 무단 침입일 텐데. 지영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물었다. 예린은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아니, 건물주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제 개인 물건 좀 챙기러 왔어요. 사장님. 아니, 준호 씨가 곧 해결하실 거니까 너무 유세 떨지 마세요. 예린은 여전히 지영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영의 앞으로 걸어오더니 배를 살짝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리고 저 지금 몸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준호 씨 아이 가졌잖아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질투가 나도 정도껏 하셔야지. 지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지영은 예린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예린은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었지만 지영의 눈에 서린 도끼에 순간 압도되었다. 찰싹 날카로운 마찰음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지영의 손바닥이 예린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예린의 고개가 꺾였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너 지금 나 쳤어. 임신한 여자한테 손찌검을 해. 임신 누구해?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예린의 얼굴 위로 흩뿌렸다. 그 안에는 예린이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산부인과 검진 기록이 들어있었다. 내 뱃속에 그 애 준호 씨 애 아니잖아. 지난달에 내 전 남자친구랑 발리 여행 다녀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준호 씨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 아주 대담해. 예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훑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건 조작이야. 사모님이 나 모함하려고. 조작인지 아닌지는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겠지. 근데 윤 팀장 착각하지 마. 난 네가 준호 씨랑 무슨 짓을 했는지 관심 없어. 내가 화가 나는 건 내까짓게 감히 우리 아버지 건물에서 우리 아버지 임대료로 그 지저분한 짓을 했다는 거야. 지영은 쓰러져 있는 예린의 머리 위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화분의 흙을 천천히 쏟아부었다. 더러운 건 치워야지. 안 그래? 이 미친년이. 예린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덧붙였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당신이 준호 씨 꼬셔서 빼돌린 돈 단일 원까지 다 토해내게 해줄게. 감옥 갈 준비나 해. 예린이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영은 준호의 명패가 놓인 책상을 한번 쓸어보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짐을 싸는 가사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손 안 떼.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이 사준 가구라고 어머니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미 명의는 지영이로 되어 있고 퇴거 명령서도 발송됐습니다.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사무실도 잃고 집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준호야,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 기어오르는 년을 그냥 둘 거야. 당장 데려와서 무릎 꿇리라고. 어머니 지영이가 그 건물 주인이라니까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요. 준호의 비명 같은 소리에 경숙은 멍한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성 변호사와 건장한 체격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서 있었다. 어머, 아직 짐 안 싸셨네요. 시간이 없는데. 지영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경숙을 보았다. 경숙은 지영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지영아, 너 정말 왜 이러니? 내가 다 잘못했다. 응, 준호가 실수한 거 내가 잘 타이르마. 건물 계약만 다시 해주렴. 응, 우리 가족이잖니. 지영은 경숙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다. 가족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다낭에서 랍스터 드시느라 바쁘셨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혼자였어요. 저도 혼자였고. 지영은 손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부터 10분 드립니다. 10분 뒤에도 이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다 쓰레기 하차장으로 갑니다. 시작하세요. 지영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직원들이 거실 가구들의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다. 경숙은 소리를 지르며 자개장을 붙들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준호는 그 광경을 그저 넋 나간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지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대성 빌딩의 꼭대기가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이들이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지영은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21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그녀만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모텔방.
담배 찌든 내와 곰팡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강남 아파트의 폭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경숙은 이제 다리가 부러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물 좀 다오. 경숙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다. 지영에게 물세례를 맞았던 그날 이후 그녀는 화병과 몸살이 겹쳐 누워 있었다. 준호는 편의점에서 사온 찌그러진 생수병을 거칠게 탁자에 놓았다. 어머니, 지금 물이 문제예요. 회사 계좌가 다 묶였단 말이에요. 지영이가 변호사를 시켜서 내 개인 자산까지 가압류를 걸었어요. 당장 오늘 밤 숙박비 낼 돈도 없다고요.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의 정장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구질구질해졌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지저분하게 돋아나 있었다. 그 년이? 그 독한 년이? 21년을 우리 집 개처럼 살던 년이 어떻게 이래 네가 가서 빌어라. 무릎을 꿇고서라도 마음을 돌려놔 빌어도 안 돼요. 벌써 이혼 소장까지 보냈더라고요. 유책 사유가 나한테 있어서 위자료도 한 푼 못 준대요. 준호는 미친 사람처럼 모텔 방을 서성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예린이었다. 준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예린아, 어떡해. 너 괜찮아? 지영이가 너한테 함부로 했다면서? 강준호 씨. 수화기 넘어 예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에 애교 섞인 콧소리는커녕 낯선 타인을 대하는 듯한 기계적인 톤이었다. 우리 이제 그만 봐요. 당신 회사도 망했고 건물에서도 쫓겨났다면서요. 나 이제 당신 볼 이유 없어요. 뭐 예린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뱃속의 아이는 어쩌고. 그거 당신의 애 아니라고 지영 씨가 말 하나 쟀어요. 나도 참느라 힘들었네요. 그 나이 많은 아저씨 비위 맞추느라. 오피스텔 보증금은 내가 챙길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요.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뚝!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멍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아내를 버리고 장인의 수술비를 아끼며 지켜냈던 사랑이 한낱 신기루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대성 빌딩 로비. 지영은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성민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동행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에 숨어있던 준호가 달려나왔다. 지영아. 잠깐만. 보안 요원들이 즉각 그를 제지했지만 준호는 요원들의 팔 사이로 몸을 내밀며 절규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예린이 그년한테 속은 거야.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응?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영은 그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그 비참한 몰골이 이제는 그저 혐오스럽기만 했다. 지영은 요원들에게 손짓해 그를 놓아주게 했다. 준호는 자유로워지자마자 지영의 구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지영아, 우리 21년이야. 21년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버려? 어머니도 지금 편찮으셔서 모텔에서 죽어가고 있어.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평생 당신 발 닦아주며 살게. 지영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10만 원권이었다. 이거 봐, 강준호 씨. 지영은 수표를 준호의 얼굴 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다. 당신이 나한테 공항에서 줬던 택시비 2만 원 기억나? 우리 아버지 시신이 차가운 병실에 있을 때 당신은 불륜녀 태워다 주면서 나한테 그 꼬질꼬질한 2만 원 던져줬지.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내 가치였어. 지영은 수표를 준호의 머리 위로 툭 떨어뜨렸다. 수표는 바닥에 떨어진 준호의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이건 내 자비야. 이 돈으로 어머니 모시고 병원이나 가. 그리고 다시는 내 건물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다음번엔 경찰이 아니라 집행관들이 당신을 끌어내게 될 테니까. 지영아, 제발. 너 이렇게 독한 여자 아니었잖아. 준호가 울부짖으며 지영의 코트 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가차없이 발을 뺐다. 독하게 만든 건 당신들이야.
아, 그리고 잊은 게 있네. 지영은 성민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준호의 가슴팍에 꽂아 넣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장 접수했어. 당신이 윤예린한테 퍼부어준 회사 돈, 사실상 내 건물의 임대료 수익이었지. 그건 명백한 공금 횡령이야. 이제 무릎 꿇고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판사님일 거야. 준호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다. 지영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채 올라탔다. 차 안에서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는 준호의 모습이 멀어져 갔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지나온 21년에 대한 조상조사가 있었다. 성 변호사님, 네 사모님, 이제 시작이겠죠.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무너뜨릴 때까지 지영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다. 차는 정체된 도로를 뚫고 아버지가 잠든 납골당을 향해 달렸다. 이제 지영은 슬픔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는 주인이 되어 있었다. 한편 모텔 방으로 돌아온 준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손에 쥐어진 10만 원권 수표를 보며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침대 위에 누워 신음하던 경숙이 그를 보며 물었다. 어떻게 됐니? 지영이가 뭐라든 돈 좀 줬어. 준호는 수표를 구겨서 바닥으로 던졌다. 어머니? 우리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모텔방에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그들의 몰락을 비웃고 있었다. 창밖의 서울 도심은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대성빌딩 최고층 집무실 안은 서늘한 고요가 흐르고 있었다. 지영은 창틀에 기댄 채 가느다란 찻잔을 들고 있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먼 곳 낡은 건물들이 밀집된 변두리 언덕을 향하고 있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강준호 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민 변호사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강준호가 보낸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와 음성 녹음 목록이 가득했다. 내용은 처절했다. 죽을 죄를 졌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한 번만 만나달라는 구걸의 연속이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건 사실인가요? 조사해보니 화병에 고혈압이 겹쳐 인근 무료 진료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조차 체납되어 정식 병원 입원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죠. 지영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보험료 체납. 한때 백화점 VVIP라며 수백만 원, 수만 원짜리 영양제를 밥처럼 챙겨 먹던 경숙이 이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 시각 강준호와 경숙이 머무는 모텔 장미여관. 복대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라면 냄새가 섞여 역한 기운을 풍겼다. 이봐요. 오늘까지 반값 안 내면 짐 다 밖으로 뺍니다.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알아. 모텔 주인이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준호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비굴하게 손을 모았다. 사장님 제발요. 내일까지만. 내일 제가 꼭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노모가 계신데 이 밤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 소리를 벌써 사흘째야 당장 나가요. 주인이 준호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방바닥에는 경숙이 낡은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었다. 왕년의 기세는 간데없고 푸석하게 마른 얼굴에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인이 경숙의 팔을 잡아 끌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불길한 예감처럼 정교하고 차가운 소리였다. 모텔의 낡은 조명 아래 지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지영아, 준호가 눈을 크게 뜨며 지영의 발치로 달려와 엎어졌다. 여보,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 좀 봐.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겠어. 지영은 대답 대신 코끝을 살짝 찡그렸다. 방 안에서 풍기는 비참한 냄새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다. 그녀는 경호원이 건네준 장갑을 끼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워있던 경숙이 지영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눈을 떴다. 며느리냐 지영아. 나 목이 마르다. 물 좀, 찬물 좀 다오. 경숙은 여전히 지영을 자신의 수발을 들던 하찮은 존재로 착각하고 있었다. 지영은 탁자 위에 놓인 찌그러진 종이컵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뒹굴고 있던 남은 생수병의 물을 천천히 채웠다. 경숙이 손을 떨며 물컵을 받으려 하자 지영은 컵을 쥔 손을 살짝 비틀었다. 주르륵 차가운 물이 경숙의 가슴팍과 이불 위로 쏟아졌다. 아차, 차가워. 이게 무슨 짓이냐. 경숙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준호가 당황해 수건을 찾으려 허둥댔지만 지영은 싸늘한 목소리로 그를 멈춰 세웠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우리 아버지. 수술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요.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셨죠. 지영은 빈 컵을 경숙의 얼굴 옆으로 던졌다. 지금 어머니가 겪는 이 추위도 하늘의 뜻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지영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가 이러다 쇼크라도 오면 어떡하려고. 준호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지영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강준호 씨, 당신이 예린이랑 다낭 리조트에서 한 병에 210만 원짜리 샴페인 터뜨릴 때 나는 응급실 복도에서 정수기 물로 배를 채웠어. 당신이 업무상이라며 그 여자랑 호텔방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 유골함 안고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지새웠고. 지영은 가방에서 돈 뭉치 대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 사채업자들한테 넘긴 신체 포기각서와 채권 서류들이야. 내가 그 사채업자들한테서 당신 채권을 전부 매입했어. 이제 당신 주채권자는 나야. 준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제 그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지영의 소나귀에서 단일 원도 도망갈 수 없는 노예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준호, 넌 감옥에 가기 전까지 이 냄새 나는 모텔방에서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가난한 삶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지영은 뒤를 돌아 모텔 주인에게 지갑에서 5만 회 원권 몇 장을 꺼내 건넸다. 이 사람들 반값이에요. 일주일치만 더 결제하죠. 그 다음부턴 사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길바닥에 버리든 경찰에 넘기든. 지영은 비틀거리는 준호를 뒤로하고 모텔을 나섰다. 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성민 변호사가 차문을 열며 물었다. 지영은 차에 오르기 전 하늘에 떠있는 창백한 달을 올려다보았다. 성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겠어요. 윤혜린, 그 여자가 숨어있는 곳 알아냈나요? 네, 강원도 인근 펜션에 전 남자친구와 머물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더군요. 지영은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모텔 건물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가족여행, 나만 빼고 즐거웠던 그 여행의 대가 이제 그 여자한테도 물어야지. 차는 어둠을 뚫고 속도를 높였다. 지영의 복수는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그 무너진 틈을 파고든 악녀의 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강원도 홍천의 한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풀빌라 펜션.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하루 숙박비만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은신처였다. 테라스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수입 맥주 캔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예리는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여유롭게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준호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깨꾸민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예리나 정말 괜찮은 거야. 강 사장 그 인간 완전히 망했다며. 남자의 물음에 예리는 코방귀를 뀌며 선글라스를 고쳤었다.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미 그 인간 법인카드로 뽑아낼 건 다 뽑아냈는데. 이 펜션도 내 차도 다 그 호구 돈으로 산 거야. 이혼 소송 끝나면 한지영 그 여자 재산도 좀 뜯어내려 했는데 생각보다 독하더라고. 예리는 임신 중이라던 거짓말이 무색하게 맥주 한 모금을 시원하게 들이켰다. 걱정 마. 우리 이 돈이면 외국 가서 충분히 살아.
강준호는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입을 맞추려던 순간 펜션의 묵직한 철제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예린은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예약 손님 없다고 했을 텐데. 하지만 예린의 목소리는 이내 비명으로 변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과 함께 지영이 내렸기 때문이다. 지영은 먼지 하나 없는 화이트 수트 차림에 서늘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예린의 앞까지 걸어왔다. 공기가 참 좋네, 윤 팀장. 우리 아버지 피눈물 흘리게 한돈으로 즐기는 휴가라 그런가? 예린은 당황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옆에 있던 남자는 지영의 뒤에 선 덩치 큰 경호원들을 보고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사모님이 여기 어떻게? 윤 팀장 내가 말했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 손바닥 아니라고. 지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예린이 입고 있던 수십만 원짜리 명품 가디건 위로 맥주를 천천히 쏟아부었다. 무슨 짓이야. 임신했다는 여자가 술을 마셔 태교에 안 좋을 텐데. 지영은 비어버린 캔을 바닥에 던지고 예린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다. 립스틱 거울, 그리고 현금 뭉치와 차키가 쏟아져 나왔다. 이거 다 내 돈이잖아. 우리 남편이 회사 공금 횡령해서 당신 갖다 바친 돈. 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구두로 짓밟았다. 성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지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호원들이 펜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외제차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펜션방 안으로 들어가 예린이 준호의 돈으로 샀던 명품 옷과 가방들을 거칠게 가방에 쓸어 담았다. 이거 놔, 내 거야.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예린이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영이 그녀의 팔목을 억세게 잡아챘다. 지영의 눈에는 살벌한 안광이 번뜩였다. 내 돈, 당신 월급으로 이런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강준호가 빼돌린 돈 3억, 그중 2억이 당신한테 흘러 들어갔어. 그 돈 다 내 건물의 임대료 수익이었고 이건 작물이야, 윤예린. 지영은 예린의 뺨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찰싹 예린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예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감싸 쥐었다. 이건 우리 아버지 장례식 날 당신이 호텔에서 웃고 떠든 대가야. 찰싹 지영은 반대쪽 뺨도 망설임 없이 내리쳤다. 이건 자식 못 낳는다고 나를 무시하던 시어머니 뒤에서 낄낄거린 대가고. 예린은 겁에 질려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남자에게 매달렸다. 오빠가 뭐라도 좀 해봐.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남자는 이미 자기 짐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지영은 비웃으며 남자에게 서류 한 장을 던졌다. 당신도 공범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윤예린이 당신한테 준 돈, 그거 다 추적 중이니까. 남자는 서류를 보더니 예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예린아, 나 사실 너 정말 사랑한 거 아닌 거 알지? 미안하다. 남자는 예린을 버려두고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예린은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지영의 발치에 엎드렸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지영은 예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인화된 사진들을 꺼내 예린의 머리 위로 뿌렸다. 예린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던 문란한 기록들이었다. 살려달라고. 아니, 넌 이제부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해. 횡령 공모 증거 인멸 시도. 넌 강준호랑 같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아이. 가짜 임신이라는 진단서 이미 확보했어. 지영은 예린의 턱을 잡아들어 올렸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감옥에서도 제일 밑바닥 대우를 받는다지 기대해. 내가 가진 모든 돈과 힘을 써서 네 수감 생활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션을 나섰다. 펜션 안에서는 예린의 처절한 곡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영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차에 올라탄 지영은 핸드폰을 켰다. 화면에는 준호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성 변호사님, 이제 강준호 씨를 만날 차례네요. 어머니 면회 시간 맞춰서 병원으로 가죠. 지영은 눈을 감았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건물이 이제는 거대한 단두대가 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시립병원 다인실. 하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복대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가래 끓는 소리가 가득했다. 강남의 화려한 사모님이었던 경숙은 이제 그 악취 나는 복도 끝 낡은 커튼 하나로 겨우 옆 침대와 분리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준호야? 물 좀? 경숙이 갈라진 입술을 떼며 손을 더듬거렸다. 한때 그녀의 손에는 에르메스 백이 들려 있었지만 지금은 싸구려 환자복 소매 아래 점화에 앙상하게 마른 팔만 남았다. 준호는 퀭한 눈으로 모서리가 깨진 플라스틱 컵을 어머니의 입가에 대주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지영이가 올 거예요. 그 독한 년이 설마 자기 시어머니가 이 꼴인 걸 보고도 그냥 가겠어요? 준호의 양복은 이미 땀과 먼지로 찌들어 있었다. 그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오직 지영의 동정심 뿐이었다. 21년 동안 그녀가 보여준 그 바보 같을 정도의 착함이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또각또각, 정적을 깨는 명쾌하고 단단한 구두 소리. 병실 입구에 서 있던 환자들과 간병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낡고 칙칙한 병실 분위기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서늘하도록 우아한 자태의 지영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2명의 경호원이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지영아, 준호가 마치 구세주라도 본 듯 달려나왔다. 그는 지영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다 그녀의 싸늘한 시선에 멈칫했다. 여보, 아니, 지영아, 어머니 좀 봐.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러고 계셔. 병원비도 밀려서 곧 쫓겨날 판이야.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지영은 대답 대신 병상으로 다가갔다. 경숙이 흐릿한 눈을 뜨며 지영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냐 지영아. 나 배가 고프다. 호텔에서 먹던 그 스테이크? 그거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니? 경숙은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 잊은 듯했다. 지영은 가방에서 종이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침대 옆 낡은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이게 뭔가요? 준호가 급하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테이크 대신 편의점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보름달 빵 2개와 우유 한 팩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병원 면회 올 때마다 던져주던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사돈 어른 이런 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돈 없으면 이런 게 최고예요 라고 하셨죠. 자,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별식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더 잔인하게 들렸다. 경숙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너 지금 나를 능멸하는 거냐? 내가 네 시어머니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경숙이 발악하며 탁자 위에 우유팩을 지영을 향해 던지려 했다. 하지만 기력이 다한 그녀의 손에서 우유팩은 바닥으로 떨어져 터져버렸다. 지영의 신상 명품 구두 위로 하얀 우유가 튀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영은 경호원에게 손짓했다. 경호원이 품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준호의 가슴팍에 내던졌다. 이게 뭐야? 강준호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 5억 원. 내가 전부 매입했다고 했죠. 근데 그 채권 서류 안에 당신이 몰래 담보로 잡았던 어머니 이름의 시골 선산이랑 노후 자금보험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준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건 이제 그 모든 건 법적으로 내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들 이 병원에서 퇴원 수속 밟으세요. 내가 이 병원 재단에 기부금을 좀 냈거든요. 조건은 하나였어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규정대로 처리해달라고. 지영아, 너 정말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이 추운 날씨에 노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준호가 지영의 팔을 잡으려 비명을 질렀다. 지영은 그의 손을 벌레 보듯 털어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길바닥 아니 당신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 성 변호사님. 병실 밖에서 성민 변호사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어왔다. 강준호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세금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뭐 체포 지영아, 이거 치워, 이거 당장 치우라고. 준호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관들의 억센 손길에 수갑이 채워졌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환자들의 비명과 준호의 욕설이 뒤섞였다. 지영은 침대에 널브러져 헉헉거리는 경숙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21년 동안 제가 어머니 발 닦아주던 물 그게 피눈물이었다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준호 씨는 감옥으로 가고 어머니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가난한 요양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느끼셨던 그 고독을 그대로 느끼며 사세요. 이 악귀 같은 년. 경숙이 지영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우아하게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다. 병원 로비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예린의 소식을 확인했다. 예린 역시 이미 구속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었다. 성 변호사님. 네, 회장님. 우리 아버지, 이제 좀 편히 쉬시겠죠? 지영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21년간 맺혔던 거대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길,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왕국은 이제 폐허가 되었고 그 폐허 위로 지영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무겁고 엄숙한 공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21년의 세월이 단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려 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준호와 초췌한 모습의 예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다낭의 리조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호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바닥만 응시했고 예린은 얼굴을 가리려 애쓰며 어깨를 떨고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경숙이 있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 줄을 코에 낀 채 마지막 기력마저 쥐어짜 지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원고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판사의 명령에 지영의 대리인 성민 변호사가 일어났다. 그는 법정 내 대형 화면에 자료들을 띄웠다. 원고 한지영 씨는 21년 동안 피고 강준호와 그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의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던 순간에도 불륜을 저지르고 해외여행을 즐겼습니다. 또한 피고 강준호는 원고 아버지 소유의 빌딩에서 사업을 하며 교묘하게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내연 여인 윤혜린에게 유흥비와 명품을 제공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 법인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린의 가짜 임신 진단서가 차례로 나타났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았으나 실상은 원고 아버지의 임대료 수입이 없었다면 피고의 회사는 진작에 파산했을 것입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을 먹여 살린 은인의 딸을 멸시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예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정적을 깨고 경숙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다 조작한 거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전현이 꼬셔서 우리 집안 재산 다 빼앗아 간 거야. 정숙하세요. 피고 측 가족 계속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의 경고에도 경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영을 향해 앙상한 손가락을 휘두르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내가 너한테 먹여준 밥이 몇 그릇인데. 내 아비랑 똑같이 지옥에나 가버려.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경숙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어머니 아니 고경숙 씨.
당신이 저한테 먹여준 밥값쇼 제가 계산해 해봤어요. 지영은 성민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한 장을 경숙의 발치로 던졌다. 지난 10년간 당신 아들이 우리 아버지 건물에 내지 않았던 임대료 연체이자와 당신이 내 명의로 몰래 빌린 사채이자, 그리고 제가 당신들 뒷바라지하며 떼인 노동 가치까지 합치면 당신들은 500억 건물을 통째로 넘겨도 모자라요. 지영은 피고인석의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준호 씨, 당신이 예린 씨랑 호텔 갈 때 썼던 그 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당신 회사 부도 막으려고 임대료 감면해준 돈이었어. 당신은 장인어른의 피 같은 돈으로 불륜을 저지른 거야.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준호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소취하해줘. 나 감옥 가면 정말 죽어. 아니, 넌 죽어서도 안 돼. 감옥에서 매일 아침 우리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네가 저지른 짓을 곱씹어야 하니까.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렸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강준호와 원고 한지영의 이혼을 인용한다.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피고 강준호와 상간녀 윤혜린에게 있는 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강준호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즉시 법정 구속한다. 아악 안돼 준호야. 경숙의 비명과 함께 법정 경위들이 준호를 끌고 나갔다. 준호는 지영의 발목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지영은 단 한 뼘의 자비도 없이 뒤돌아섰다. 예린 역시 수갑이 채워진 채 다른 문으로 끌려나갔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지영은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해방감이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성민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영은 아버지가 계신 대성 빌딩 쪽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성 변호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남긴 오물을 치우고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죠. 지영은 당당하게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경숙의 허망한 통곡 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지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따스한 봄볕이 테헤란로의 유리 빌딩 숲을 비추던 어느 오전. 대성 빌딩의 로비는 여느 때보다 활기차고 평화로웠다. 입구에는 회장 한지영의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소박한 수국 화분들이 길을 따라 놓여 있었다. 지영은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빌딩 로비로 들어섰다. 빳빳하게 날이 선 연보라색 수트는 그녀의 단단한 체구와 우아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제 직원들은 그녀를 사장님 마누라가 아닌 건물의 진정한 주인이자 당당한 경영인으로 예우하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부동산 자산 운용사와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순간이었다. 지영아, 나 좀 살려다오. 회전문 너머에서 들려온 비명 섞인 외침에 로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영은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누더기 같은 낡은 코트를 걸치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경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숙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경숙은 로비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지영아. 우리 준호 한 번만 살려줘라. 저 애가 기술은 좋잖니? 내 건물 구석에 작은 사무실이라도 하나만 내줘. 응? 20일 연정을 생각해서라도. 경숙의 처절한 구걸에 지영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경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21년 전교 어머니, 그 세월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정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식 못 낳는다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우리 아버지 수술비 빌려달라는 제 손을 뿌리치셨던 그날. 그때 이미 저와 어머니 사이의 정은 끝났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경숙의 앞에 흩뿌렸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이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리고 준호 씨.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준호를 차갑게 불렀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성공,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존심. 이제 보니까 참 보잘것없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구원이었어. 지영아, 제발.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준호가 울먹이며 지영의 구두 끝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지영은 가차없이 발을 뒤로 뺐다. 보안 요원님, 이분들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앞으로 제 허락 없이는 이 건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안 돼,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경숙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 나갔다. 회전문이 닫히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지자 로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지영은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아버지가 잠든 납골당을 찾았다. 그녀는 정갈한 하얀 국화꽃 다발을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놓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지영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들이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인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줬어요. 이제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다 녹아내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길,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볼게요. 지영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진정한 작별과 시작을 의미하는 눈물이었다. 납골당을 나오는 길, 지영의 휴대폰에 성민 변호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재단 설립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대성장학재단,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첫 번째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봄하늘 위로 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오는 것 같았다. 지영아, 이제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너는 내 딸이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한지영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빛나고 있었다. 21년의 인고 끝에 마침내 찾아온 찬란하고도 완벽한 그녀의 인생 이 막이 시작되고 있었다.